여러분, 2026년 병오년이 시작됐어요. 올해는 정말 특별한 해예요. 60년에 한 번 돌아오는 붉은 말의 해거든요. 불처럼 뜨거운 에너지가 넘치는 해예요. 지금 제가 들려드린 조언은 1억을 줘도 안 아까운 정말 귀한 이야기예요. 이 조언 10가지를 알고 실천하면 올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3가지를 얻으실 수 있어요. 첫째로 2026년 병오년의 특별한 기운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실 거예요. 둘째로 올해 꼭 해야 할 10가지 조언을 얻으실 거예요. 세 번째로 올해를 최고의 한 해로 만드는 확신과 용기를 얻으실 거예요. 이걸 모르고 넘어가시면 올해를 그냥 허무하게 보낼 수 있어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중간에 개인적인 생각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짧은 글이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영수 씨는 지금 68세세요. 박영수 씨는 60년 전 1966년 병오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올해 2026년이 환갑이에요. 60년 만에 다시 돌아온 병오년이죠. 박영수 씨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0년을 살아보니까 병오년이 얼마나 중요한 해인지 알겠더라고요. 이 해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박영수 씨는 자신의 인생에서 병오년이 2번 있었어요. 1966년 태어난 해랑 2026년 올해요. 그리고 앞으로 한 번 더 올 거예요. 2086년에요. 그때는 128세니까 살아계실지 모르겠지만요. 박영수 씨가 말씀하셨어요. 병오년은 정말 특별한 해예요. 이 해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앞으로 12년을 결정해요.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병오년은 붉은 말의 해예요. 불의 기운과 말의 기운이 합쳐진 거죠. 불은 뜨겁고 강하고 밝아요. 말은 빠르고 힘차고 자유로워요. 그래서 병오년은 에너지가 정말 강한 해예요. 뭔가를 시작하기에 최고의 해고 변화를 만들기에 최고의 해예요.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도 정말 좋은 해고요. 박영수 씨는 이 에너지를 활용해서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많이 하셨대요. 박영수 씨는 60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대요. 인생에는 흐름이 있어요. 12년 주기로 흐름이 바뀌어요. 그 흐름의 시작이 바로 자신이 태어난 해예요. 박영수 씨는 병오년생이니까 12년마다 말띠 해가 올 때마다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정말 신기한데요. 박영수 씨 인생을 보면 진짜 그래요. 2002년 말띠 해에 박영수 씨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작은 무역회사였는데 정말 잘 됐어요. 처음에는 직원 2명이랑 시작했는데 3년 만에 직원이 10명으로 늘었어요. 매출도 엄청 올랐고요. 12년 동안 사업이 승승장구했어요. 박영수 씨는 그 12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고 많은 걸 잃었어요. 2014년 말띠 해에는 사업을 확장했어요.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말렸는데 박영수 씨는 직감적으로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과감하게 중국에 지사를 냈어요. 직원도 더 늘리고 사무실도 크게 옮기고요. 그것도 12년 동안 정말 잘 됐어요. 중국 사업이 대박이 났거든요. 그리고 2026년 올해 병오년이에요. 박영수 씨는 올해 또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계세요. 68세인데 새로운 도전이라니 놀랍죠. 박영수 씨는 올해 젊은 사람들한테 사업을 물려주고 자신은 후배 양성에 집중하기로 했대요. 그동안 쌓은 경험과 지식을 젊은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새로운 시작이에요. 박영수 씨가 말씀하셨어요.
병오년은 60년에 한 번 오는 특별한 해예요. 이 해에는 평소에 못하던 큰 결단을 내리세요.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변화를 만드세요. 그러면 앞으로 12년이 정말 좋아져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박영수 씨가 60년을 살면서 깨달은 인생 최고의 조언 10가지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조언은 올해 꼭 새로운 것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병오년은 시작의 해예요. 불의 에너지가 강해서 뭘 시작하든 잘 돼요. 박영수 씨는 올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기로 했대요. 68세에 기타를 배우기로 했어요. 평생 음악을 해보고 싶었는데 바빠서 못했거든요. 젊었을 때는 사업 때문에 바빴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했어요. 주말에도 일했어요. 음악은 생각도 못했죠. 50대, 60대 때도 여전히 바빴어요. 은퇴 준비도 해야 하고 자식들 결혼도 시켜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음악은 계속 미뤄졌어요. 그런데 올해 병오년에 시작하면 잘 될 것 같아서 결심했대요. 박영수 씨는 악기점에 가서 기타를 샀어요. 생각보다 비쌌는데 좋은 걸로 샀어요. 어차피 할 거면 제대로 하자는 생각이었죠. 기타 선생님도 구했어요. 동네에 기타 학원이 있는데 거기서 1:1 레슨을 받기로 했어요. 일주일에 2번 1시간씩이요. 첫 수업을 받았는데 정말 재미있더래요. 손가락이 아프고 코드 잡는 게 어렵긴 한데 그래도 재미있대요. 간단한 멜로디를 연주할 수 있게 되니까 신기하고 뿌듯하더래요. 박영수 씨는 매일 집에서 30분씩 연습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기타 연습해요. 정말 즐겁대요. 68세에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대요. 여러분도 올해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세요. 취미든 공부든 운동이든 사업이든 뭐든 좋아요. 평소에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게 있으세요. 올해 시작하세요. 병오년의 강한 에너지가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60대든 70대든 80대든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어요. 박영수 씨가 말했어요. 새로운 시작은 나이랑 상관없어요. 68세에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예요. 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나이는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시작하면 더 진지하게 집중해서 할 수 있어요. 젊었을 때는 이것저것 관심이 많아서 집중이 안 되는데 나이 들면 정말 하고 싶은 것만 하니까 집중이 잘 돼요. 두 번째 조언은 올해 건강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병오년은 불의 해라서 건강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 특히 심장이랑 혈압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불의 기운이 강하면 열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건강 관리를 특히 잘해야 해요. 박영수 씨는 올해 건강검진을 2번 받기로 했대요.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요. 건강검진은 보통 1년에 1번 받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2번 받기로 했어요. 혹시 모를 문제를 빨리 발견하려고요. 특히 심장 검사랑 혈압 검사를 정밀하게 받을 거래요. 운동도 더 열심히 하기로 했어요. 지금까지는 일주일에 3번 걸었는데 올해부터는 매일 걸으려고 해요. 아침마다 1시간씩 걸을 거래요. 식습관도 바꾸기로 했어요. 짜게 먹던 거 싱겁게 먹고 기름진 음식 줄이고 채소 많이 먹으려고요. 고기도 줄이고 생선을 더 많이 먹으려고 해요. 술도 줄일 거래요. 지금까지는 일주일에 2~3번 소주 1병씩 마셨는데 앞으로는 일주일에 1번만 마실 거래요. 세 번째 조언은 올해 돈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거예요. 병오년은 돈이 들어오기도 잘 들어오지만 나가기도 잘 나가요. 말의 기운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돈 관리를 잘 안 하면 들어온 돈이 순식간에 나갈 수 있어요. 박영수 씨는 올해 가계부를 쓰기로 했대요.
지금까지는 대충 썼는데 올해부터는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해요. 매일 저녁 오늘 쓴 돈을 노트에 적을 거래요. 아침에 커피값 5,000원, 점심 식사 1만 원, 교통비 3,000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적을 거예요. 한 달이 끝나면 합계를 내서 어디에 돈을 많이 썼는지 확인할 거고요. 그러면 어디서 절약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매달 예산을 정하기로 했어요. 식비 얼마, 교통비 얼마, 병원비 얼마 이렇게 항목별로 예산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쓰려고요. 예를 들어 식비는 한 달에 60만 원, 교통비는 10만 원, 병원비는 20만 원, 경조사비는 30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할 거래요. 그리고 그 예산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충동 구매도 줄이기로 했어요. 뭘 사고 싶으면 하루 이틀 생각해보고 정말 필요하면 사기로 했어요. 박영수 씨는 백화점 가면 충동 구매를 자주 했대요. 옷 보다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그냥 샀거든요. 그런데 집에 와서 보면 비슷한 옷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뭘 사기 전에 진짜 필요한지 생각해 볼 거래요. 박영수 씨가 말했어요. 올해 돈 관리 잘하면 앞으로 12년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어요. 돈은 벌기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해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막 쓰면 남는 게 없거든요. 반대로 적게 벌어도 잘 관리하면 모을 수 있어요. 저는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었는데 관리를 잘 못해서 많이 날렸어요. 이제는 그러지 않으려고요. 여러분도 올해 가계부 쓰세요. 어디에 돈을 쓰는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예산을 정하고 그 안에서 쓰세요. 충동 구매 줄이세요. 저축도 시작하세요.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좋으니 꾸준히 저축하세요. 올해 돈 관리 잘하는 게 앞으로 12년 경제적 안정을 만들어요. 네 번째 조언은 올해 관계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병오년은 변화의 해예요. 필요 없는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좋은 관계는 더 깊게 만들어야 해요. 박영수 씨는 올해 관계를 점검하기로 했대요. 정말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보고 그 사람들한테 시간을 더 쓰기로 했어요. 박영수 씨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가족이랑 진짜 친한 친구 4, 5명이래요. 아내랑 자식들은 당연히 소중하고요. 친구 중에서도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이 정말 소중하대요. 그 친구들은 힘들 때 옆에서 도와주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 주거든요. 올해는 그 친구들한테 시간을 더 쓰기로 했어요. 반대로 만날 때마다 불편하고 에너지 빼앗기는 사람들은 만남을 줄이기로 했어요. 친구라고 해서 다 좋은 친구는 아니거든요. 만나면 불평만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돈 얘기만 하고 자랑만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친구들이요. 그런 친구들은 거리를 두기로 했어요. 5번째 조언은 올해 배움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병오년은 성장의 해예요. 새로운 걸 배우기에 최고의 해고요. 박영수 씨는 올해 스마트폰을 제대로 배우기로 했대요. 지금까지는 전화 받고 카카오톡 보내는 것만 했는데 올해는 유튜브도 보고 인터넷 쇼핑도 하고 은행 앱도 쓰고 싶대요. 박영수 씨는 스마트폰을 5년 전에 샀는데 제대로 활용을 못했어요. 전화 받는 거랑 카카오톡 보내는 것만 겨우 배웠거든요. 자식들이 유튜브 보는 방법 알려줬는데 어려워서 포기했어요. 인터넷 쇼핑도 해보고 싶었는데 복잡해서 못했고요. 은행 앱은 아예 설치도 안 했어요. 무서워서요. 돈 잘못 보내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그런데 올해는 제대로 배우기로 했어요.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실을 다니기로 했어요. 일주일에 2번 수업이 있는데 빠지지 않고 다닐 거래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나하나 천천히 알려주시니까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대요. 집에서도 연습하고요.
자식들한테도 모르는 거 물어볼 거래요. 박영수 씨가 말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배워야 해요. 배움을 멈추면 늙어요. 계속 배우면 젊어져요. 새로운 걸 배우면 뇌가 활성화되거든요. 그러면 치매도 예방되고 기억력도 좋아져요. 저는 기타도 배우고 스마트폰도 배우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하루하루가 재미있고요. 여러분도 올해 뭔가 배우세요. 스마트폰이든 컴퓨터든 외국어든 악기든 뭐든 좋아요. 복지관 프로그램 알아보세요. 유튜브로 배우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건 배움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배우면 뇌가 활성화돼요. 치매 예방에도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걸 배우면 자신감도 생겨요.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요. 6번째 조언은 올해 과거를 놓아주라는 거예요. 병오년은 새로운 시작의 해예요. 과거에 집착하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어요. 박영수 씨는 올해 과거의 후회를 놓아주기로 했대요. 살면서 후회되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사업에서 실패한 것도 있고, 자식들한테 잘못한 것도 있고, 친구들한테 상처 준 것도 있고요. 박영수 씨는 30대 때 사업에 실패한 적이 있어요. 친구랑 같이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1년 만에 망했어요. 투자한 돈 5천만 원을 다 날렸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대요. 빚도 지고 우울증도 왔고요. 그 일이 지금도 가끔 생각나요. 그때 좀 더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들어요. 자식들한테 잘못한 것도 후회돼요. 자식들이 어렸을 때 너무 바빠서 시간을 많이 못 보냈어요. 아들, 딸 학교 행사에도 거의 못 갔어요. 주말에도 일하느라 놀이터도 거의 안 갔고요. 자식들이 아빠랑 놀고 싶다고 했는데 바쁘다고 안 놀아줬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안해요. 그때 시간을 좀 더 내서 같이 놀아줄 걸 하는 후회가 들어요. 친구한테 상처 준 것도 후회돼요. 20년 전에 친한 친구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안 빌려줬어요. 그 친구가 정말 급했던 것 같은데 박영수 씨도 그때 형편이 안 좋아서 못 빌려줬거든요. 그 친구는 그 일 이후로 연락을 끊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든 빌려줄 걸 하는 후회가 들어요. 그런 후회들이 마음속에 쌓여 있었는데 올해 다 놓아주기로 했대요. 7번째 조언은 올해 감사를 습관화하라는 거예요. 병오년은 에너지가 강한 해라서 불평불만도 커지기 쉬워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감사를 연습해야 해요. 박영수 씨는 올해 감사 일기를 쓰기로 했대요. 매일 저녁 잠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려고 해요. 처음에는 뭘 써야 할지 모를 것 같았는데 막상 쓰려고 하니까 감사한 게 정말 많더래요.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 맛있는 밥을 먹은 것, 날씨가 좋았던 것, 친구한테 전화 온 것, 다 감사한 거예요. 아침에 눈 떴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80세 넘어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은데 68세에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가족들이 건강한 것도 감사해요. 아내도 건강하고 자식들도 건강하고 손주들도 건강해요. 다들 큰 병 없이 잘 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주변에 보면 자식이 아프거나 손주가 아픈 경우도 많거든요. 우리 가족은 다 건강하니까 정말 감사해요. 집이 있는 것도 감사해요. 내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월세 걱정 안 해도 되고 전세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나이 들어서 집 없으면 정말 불안할 텐데 우리는 집이 있으니까 안심이에요. 연금이 나오는 것도 감사해요. 한 달에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꾸준히 나오니까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어요.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니까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게 되더래요. 버스가 제 시간에 온 것, 엘리베이터가 고장 안 난 것, 날씨가 춥지 않은 것, 다 감사한 거예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 감사한 일이더래요. 박영수 씨가 말했어요.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불평하면 불행해지고요. 여러분도 올해 감사일기 쓰세요. 노트 한 권 사서 매일 저녁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으세요. 거창한 거 아니어도 돼요. 정말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꾸준히 하다 보면 감사가 습관이 돼요. 그러면 삶이 정말 행복해져요. 똑같은 상황인데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에 따라 행복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8번째 조언은 올해 용서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병오년은 관계가 중요한 해예요. 과거에 나한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해야 해요.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원망하면 그게 독이 돼서 나를 해쳐요. 박영수 씨는 올해 과거에 자기한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했대요. 동생이 옛날에 돈을 빌려가고 안 갚았어요. 그게 20년 전 일인데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동생을 볼 때마다 그 일이 생각났어요. 명절 때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때 동생을 보면 반갑기보다는 그때 일이 먼저 떠올랐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좀 차갑게 대했어요. 동생도 눈치를 챘는지 형한테 말을 잘 안 하더래요. 그런데 올해는 용서하기로 했어요. 20년이나 지난 일을 왜 아직도 붙잡고 있냐고 스스로한테 물었어요. 그냥 놓아주기로 했어요. 박영수 씨가 동생한테 전화했어요. 20년 전 그 일 이제 괜찮아. 나도 잊었어. 미안한 마음 갖지 마. 동생이 울었대요. 형 미안해. 그때 정말 힘들었어. 갚고 싶었는데 형편이 안 됐어. 용서해줘서 고마워. 9번째 조언은 올해 목표를 명확히 세우라는 거예요. 병오년은 목표를 이루기 좋은 해예요. 하지만 목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박영수 씨는 올해 초에 목표를 3가지 세웠대요. 첫째는 기타 배우기, 둘째는 건강 관리하기, 셋째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 보내기예요. 목표를 노트에 적어서 매일 아침 읽어요. 노트를 침대 옆 테이블에 놔뒀대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노트를 펴서 목표를 읽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그 목표가 머릿속에 있어요. 뭘 할 때마다 이게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나 생각하게 돼요. 기타 연습은 하루에 30분씩 하기로 했어요. 아침에 커피 마시고 기타 30분 치기로 했대요. 건강 관리는 매일 걷기로 했어요. 아침 식사하고 1시간 걸으려고 해요. 비 오는 날 빼고는 무조건 걸을 거래요. 식습관도 관리하려고요. 짜게 먹던 거 싱겁게 먹고 채소 많이 먹으려고요. 술도 일주일에 1번만 마실 거고요. 담배는 원래 안 피우니까 그건 괜찮고요. 가족들과 시간 보내는 건 일주일에 1번은 자식들한테 전화하고 한 달에 1번은 다 같이 모이기로 했어요. 지금까지는 자식들이 바쁘다고 하면 그냥 넘어갔는데 올해부터는 적어도 한 달에 1번은 꼭 모이자고 할 거래요. 밥 먹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손주들 얼굴도 보고요. 박영수 씨가 말했어요. 목표를 세우면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져요. 그냥 살면 하루하루가 똑같은데 목표가 있으면 매일 조금씩 발전하는 게 느껴져요. 오늘 기타 30분 쳤으니까 어제보다 나아졌어요. 오늘 1시간 걸었으니까 건강해졌어요. 오늘 자식한테 전화했으니까 관계가 좋아졌어요. 이렇게 매일 작은 성취를 이루는 거예요. 올해 말이 되면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보일 거예요. 기타는 간단한 곡 정도는 칠 수 있을 거예요. 건강은 훨씬 좋아질 거예요. 가족 관계도 더 돈독해질 거고요. 목표가 있으면 1년이 정말 의미 있게 지나가요. 목표 없이 그냥 살면 1년이 허무하게 지나가고요. 여러분도 올해 목표를 세우세요. 크게 3가지만 세우세요. 너무 많으면 집중이 안 돼요. 목표를 노트에 적으세요. 매일 아침 읽으세요.
그리고 매일 조금씩 실천하세요. 큰 목표를 세웠으면 그걸 작은 단위로 나누세요. 1년 목표를 한 달 목표로 나누고, 한 달 목표를 일주일 목표로 나누고, 일주일 목표를 하루 목표로 나누세요. 10번째 조언은 올해나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병오년은 자신을 돌아보는 해예요. 평생 남들 눈치 보고 남들을 위해 살았다면 올해는 나를 위해 사세요. 박영수 씨는 올해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기로 했대요. 평생 자식들 위해 살고 아내 위해 살고 부모님 위해 살았거든요. 젊었을 때는 부모님 모시느라 바빴어요. 부모님 병원비도 대드리고 용돈도 드리고요. 자식들 키우느라도 바빴어요. 학원비에 대학 등록금에 결혼 자금에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아내도 챙겨야 했고요. 그렇게 평생 남들 위해 살았어요.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다 컸고 아내는 건강하고요. 이제 나를 위해 시간을 써도 되겠다 싶었어요.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데 가고요. 물론 가족들도 소중하지만 나도 소중해요. 나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어요. 박영수 씨는 일주일에 한 번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토요일 오후를 나만의 시간으로 정했대요.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은 오직 나를 위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 약속도 잡지 않아요.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좋아하는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책 읽고 음악 듣고 그냥 멍 때리고요. 그 시간만큼은 아무 생각 안 하고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대요. 혼자 카페에 앉아 있으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래요.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좋더래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대요. 박영수 씨가 말했어요. 나를 사랑하니까 삶이 훨씬 행복해졌어요. 자존감도 올라가고 자신감도 생기고요. 예전에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 많이 썼는데 이제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남들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나를 사랑하니까 남들한테도 더 잘해줄 수 있어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요. 여러분도 올해 나 자신을 사랑하세요. 평생 남들 위해 사셨잖아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사세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먹고 싶은 거 드세요. 가고 싶은데 가세요.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나를 먼저 사랑해야 남들도 사랑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나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몇 시간이라도 좋아요. 그 시간만큼은 오직 나를 위해 쓰세요. 혼자 카페 가서 차 마시는 것도 좋고 공원 산책하는 것도 좋고 집에서 음악 듣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건 나만을 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남들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나만 생각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연습을 하세요.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나한테 말하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하다 보면 진짜 그렇게 느껴져요. 나를 사랑하게 돼요. 자존감이 올라가요. 나를 위한 투자도 하세요. 좋은 옷 하나 사세요. 맛있는 음식 드세요. 여행 가세요. 돈이 아까워서 못하겠다고요. 아니에요. 나를 위한 투자는 아깝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나한테 힘을 줘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줘요. 물론 무리해서 쓰라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나를 위해 투자하라는 거예요. 이 10가지 조언을 실천하면 올해가 정말 의미 있는 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조언만으로는 부족해요. 실천해야 해요. 박영수 씨가 실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제일 먼저 10가지 조언을 노트에 적으세요. 예쁜 노트 하나 사세요. 문구점 가서 마음에 드는 노트를 고르세요. 첫 페이지에 2026년 병오년 나의 10가지 조언이라고 제목을 쓰세요. 그리고 10가지 조언을 하나하나 적으세요. 예쁘게 적으세요. 색깔 펜으로 적어도 좋아요. 노트를 침대 옆에 놔두세요. 매일 아침 눈 뜨면 제일 먼저 노트를 펴서 10가지 조언을 읽으세요. 소리내서 읽는 게 더 좋아요. 소리내서 읽으면 귀로도 듣고 입으로도 말하니까 더 잘 기억돼요. 매일 아침 읽으면 하루 종일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뭘 하든지 10가지 조언을 생각하면서 하게 돼요. 둘째로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10가지를 한꺼번에 하면 부담돼요. 작심삼일로 끝날 수 있어요. 한 달에 하나씩 집중하세요. 1월에는 첫 번째 조언 새로운 것 시작하기에 집중하세요. 1월 한 달 동안은 오직 새로운 것 시작하는 데만 집중하세요. 다른 조언들은 나중에 하고요. 2월에는 두 번째 조언 건강에 투자하기에 집중하세요. 2월 한 달 동안은 오직 건강 관리에만 집중하세요. 이런 식으로 10개월 동안 하나씩 집중하면 10월이 되면 10가지를 다 실천하게 돼요. 11월, 12월에는 10가지를 복습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1년 동안 뭘 했는지 돌아보고 잘한 것, 잘못한 것 점검하세요. 내년에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셋째로 매일 조금씩 실천하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아요. 새로운 취미 배우기로 했으면 하루에 10분씩 연습하세요. 운동하기로 했으면 하루에 10분씩 걸으세요. 조금씩이라도 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하루에 10분씩 365일하면 3650분이에요. 60시간이 넘어요. 60시간이면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 10분도 길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하다 보면 10분이 짧게 느껴져요. 그러면 20분, 30분으로 늘리세요. 자연스럽게 늘어나요. 억지로 늘리려고 하지 마세요. 재미있으면 저절로 늘어나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하세요. 넷째로 기록하세요. 매일 뭘 했는지 노트에 적으세요. 오늘 기타 연습 10분 했다. 오늘 20분 걸었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적었다. 이렇게 기록하세요. 기록하면 성취감이 생겨요. 한 달 후에 노트를 보면 내가 이렇게 많이 했구나 하고 뿌듯해요.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계속하게 돼요. 기록은 간단하게 하세요. 길게 쓸 필요 없어요. 한 줄이면 충분해요. 날짜랑 한 일만 간단히 적으세요. 2026년 1월 15일 기타 10분 연습. 이 정도면 돼요. 매일 저녁 5분만 투자하면 돼요. 이렇게 1년 동안 기록하면 정말 소중한 기록이 돼요. 나중에 보면 1년 동안 내가 뭘 했는지 다 보여요. 다섯째로 포기하지 마세요. 중간에 안 되는 날도 있을 거예요. 하루 이틀 빠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포기하지만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하루 빠졌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어제 못했으면 오늘 하면 돼요. 이틀 못했으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은 없어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어제보다 조금 나아졌으면 성공한 거예요. 박영수 씨가 말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업도 포기하지 않았고, 건강관리도 포기하지 않았고, 가족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여섯째로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세요. 올해 목표를 가족들한테, 친구들한테 말하세요. 말하면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겨요. 그게 동기부여가 돼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응원해줘요. 잘하고 있냐고 물어봐줘요. 그게 힘이 돼요. 박영수 씨는 가족들한테 올해 목표를 다 말했대요. 기타 배운다고, 건강 관리한다고, 가족들이랑 시간 더 보낸다고요. 가족들이 응원해줬대요. 아버지 멋있어요. 68세에 기타 배우시다니 대단해요. 건강 관리도 잘하세요. 우리도 자주 뵈러 갈게요. 이렇게 응원해주니까 정말 힘이 되더래요. 친구들한테도 말했어요. 친구들도 응원해줬고요. 같이 운동하자는 친구도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돼요. 일곱째로 자신을 칭찬하세요. 매일 작은 성취를 이뤘을 때 자신을 칭찬하세요. 오늘도 기타 연습했네, 잘했어. 오늘도 걸었네, 대단해. 오늘도 감사일기 썼네, 훌륭해. 이렇게 자신한테 말하세요. 자신을 칭찬하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더 열심히 하게 돼요. 남들이 칭찬 안 해줘도 괜찮아요. 내가 나를 칭찬하면 돼요. 올해 2026년 병오년은 정말 특별한 해예요. 60년에 한 번 오는 해거든요. 이 해를 그냥 보내면 정말 아까워요. 박영수 씨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올해는 정말 중요한 해예요. 이 해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앞으로 12년을 결정해요. 올해 잘 보내면 앞으로 12년이 좋아요. 올해 대충 보내면 앞으로 12년도 그냥 그래요. 그래서 올해만큼은 정말 의미 있게 보내세요. 10가지 조언을 꼭 실천하세요.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건강에 투자하고 돈 관리 철저히 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배움을 멈추지 말고 과거를 놓아주고 감사를 습관화하고 용서를 실천하고 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나 자신을 사랑하세요. 이 10가지를 실천하면 올해 말이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당당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앞으로 12년 동안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의 올해가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앞으로 12년도 계속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올해 목표가 뭔지, 어떤 조언이 가장 와닿았는지, 어떤 말씀이든 환영해요. 그리고 이 영상이 주변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돼요. 2026년 병오년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사랑하세요. 감사해요. 여러분, 혹시 지금 퇴직금 2억 원 받으시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5년 후 여러분의 통장이 텅 비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지금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미래일 수 있어요. 퇴직금 2억에 집에 연금까지 있었는데 5년 만에 자식한테 손 벌리게 된 68세 부부의 진짜 이야기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5가지를 얻으실 수 있어요. 첫째로 노후에 진짜 얼마가 필요한지 최소 금액과 여유 금액을 정확히 알게 되실 거예요. 둘째로 어디서 돈이 새나가는지 항목별로 다 보여드릴 거예요. 셋째로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 10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넷째로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얼마나 부족한지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다섯째로 5년 후, 10년 후에도 안전하게 사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이걸 모르고 넘어가시면 5년 후에 여러분도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철수 씨는 지금 68세세요. 부인 박미숙 씨는 66세시고요. 이 부부가 5년 전에 은퇴하실 때만 해도 주변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했대요. 회사에서 38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셔서 퇴직금으로 무려 2억 원을 받으셨거든요. 한꺼번에 2억이라는 돈을 보시면서 김철수 씨는 이제 걱정 없겠다고 생각하셨대요.
수원에 있는 아파트도 시가로 5억 원쯤 되는 괜찮은 곳이에요. 30평대 아파트인데 전망도 좋고 교통도 편하고 병원도 가깝고 마트도 가까워서 노후에 살기 딱 좋은 곳이죠. 25년 전에 1억 5천만 원 주고 사셨는데 지금은 5억 원이 됐으니까 집값도 많이 올랐어요. 거기다가 부부가 받는 국민연금이 한 달에 200만 원이에요. 김철수 씨가 한 달에 120만 원 받으시고 부인 박미숙 씨가 한 달에 80만 원 받으세요. 둘이 합치면 200만 원이죠. 자녀는 둘이에요. 큰딸이 지금 40세고 아들이 37세예요. 둘 다 결혼해서 독립했어요. 큰딸은 서울에서 남편이랑 애들 키우면서 살고 있고요. 아들은 인천에서 아내랑 애 하나 키우면서 살고 있어요. 자식들이 다 컸으니까 이제 우리 돈 쓸 일도 없고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싶으셨대요. 솔직히 여러분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저도 처음에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겠는데 싶었거든요. 퇴직금 2억에 집 5억에 연금 200만 원이면 정말 괜찮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이 부부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퇴직금 2억 원은 이제 겨우 3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5년 만에 1억 7천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셨어요. 지금 집 담보대출이 5천만 원이에요. 이자가 1년에 5%니까 한 달에 이자만 21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매일같이 돈 이야기만 하다가 부부 싸움도 자주 하신대요. 김철수 씨는 부인한테 당신이 너무 돈을 많이 쓴다고 하시고 부인은 남편한테 당신이 계획을 잘못 세운 거 아니냐고 하시고요. 결혼하고 40년 넘게 사셨는데 이렇게 돈 때문에 싸운 적이 없었대요. 급기야는 결혼해서 독립한 자식들한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까지 오셨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2억의 집에 연금까지 있었는데 말이에요. 5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김철수 씨는 은퇴하실 때 정말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셨대요. 노트를 꺼내서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할지 하나하나 다 계산하셨어요. 식비는 두 사람이 먹는 거니까 한 달에 50만 원이면 되겠죠. 아파트 관리비는 매달 고지서 보니까 20만 원 정도 나오더래요. 핸드폰 2대랑 인터넷 요금 합쳐서 10만 원 정도요. 버스 타고 다니는 교통비가 한 달에 10만 원 정도면 되겠죠. 병원은 두 사람 다 고혈압이랑 당뇨 있어서 한 달에 약값이랑 진료비로 20만 원 정도 잡으셨어요. 그 외에 생활용품도 사고 옷도 사고 이발도 하고 하면 40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았대요. 다 합치면 한 달에 150만 원이에요. 김철수 씨는 계산기를 두드리시면서 정말 안심하셨대요. 연금이 200만 원씩 들어오는데 150만 원만 쓰면 매달 50만 원씩 저축도 할 수 있잖아요. 1년이면 600만 원이고 10년이면 6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 거예요. 퇴직금 2억 원은 손도 안 대고 비상금으로 그냥 놔두면 되겠다 싶으셨던 거죠. 부인한테도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대요. 여보, 우리 이제 걱정 없어요. 계산해 보니까 연금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부인도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여보 고생했어요. 이제 우리 편하게 살아요. 그런데 첫 달이 지나고 통장을 확인하셨을 때 김철수 씨는 깜짝 놀라셨대요. 통장에서 나간 돈이 무려 270만 원이었거든요. 계획했던 150만 원보다 120만 원이나 더 나간 거예요. 김철수 씨는 처음에는 뭔가 잘못 계산된 건가 싶어서 다시 확인해 보셨대요. 그런데 맞았어요. 정말 270만 원이 나간 거예요. 이번 달만 특별한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어요. 은퇴하고 집 정리도 하고 이것저것 새로 사야 할 것들도 있고 해서 돈이 좀 더 들어간 거겠지 생각하셨죠. 그런데 둘째 달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250만 원이 나간 거예요.
첫 달보다는 적지만 계획보다는 100만 원이 더 나갔어요. 셋째 달은 260만 원이 나갔고요. 넷째 달은 280만 원이 나갔어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김철수 씨가 영수증을 전부 꺼내서 하나하나 따져보셨대요. 제일 먼저 식비가 계획이랑 완전히 달랐어요. 50만 원으로 잡았는데 실제로는 80만 원이 나간 거예요. 30만 원이나 더 나간 거죠. 왜 그랬을까요? 회사 다닐 때는 점심을 구내식당에서 먹었거든요. 한 끼에 4천 원이면 됐어요. 저녁도 회식하는 날이 많았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회사에서 저녁을 사줬으니까 집에서 저녁 안 먹는 날이 많았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하루 세 끼를 전부 집에서 해먹게 된 거죠. 거기다가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더래요. 매일 집에서 밥만 먹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인하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밖에 나가서 드시게 되더래요. 한식 뷔페도 가시고 중국집도 가시고 칼국수집도 가시고 횟집도 가시고요. 한 번 나가면 두 사람이 5만 원에서 7만 원씩 나가요. 일주일에 3번 외식하면 한 달에 12번이에요. 한 번에 평균 6만 원씩 쓰시면 한 달에 72만 원 정도 외식비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병원비도 계획이랑 달랐어요. 20만 원으로 잡았는데 실제로는 60만 원이 나갔거든요. 무려 40만 원이나 더 나간 거예요. 김철수 씨는 고혈압이랑 당뇨가 있으세요. 한 달에 한 번씩 병원 가셔서 진료 받으시고 약 받아오시는데 한 번에 약값이랑 진료비가 9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고혈압이랑 당뇨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은퇴하고 나서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셔서 병원 갔더니 위염이래요. 위내시경도 하시고 약도 받으시는데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나갔어요. 그리고 허리도 아프다고 하셔서 정형외과도 다니시는데 물리치료 받으시면서 한 달에 12만 원 정도 나갔어요. 부인 박미숙 씨도 무릎 관절이 안 좋으세요.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프다고 하셔서 병원 갔더니 퇴행성 관절염 초기래요. 물리치료를 받으셔야 하는데 일주일에 2번 가시면 한 달에 25만 원 정도 나가요. 거기다가 영양제도 드셔야 한대서 관절 영양제 사드시는데 한 달에 8만 원이에요. 둘이 합치면 병원비가 한 달에 60만 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김철수 씨가 완전히 깜빡하신 게 있었어요. 바로 경조사비예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 많이 나가요. 김철수 씨는 회사 생활을 38년 동안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정말 많으세요. 회사 동료들도 있고, 대학 동창들도 있고, 고등학교 동창들도 있고, 동네 이웃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요. 한 달에 경조사가 평균 5번 정도 있어요. 누구는 결혼식하고, 누구는 돌잔치하고, 누구는 회갑잔치하고, 안타깝게 장례식도 있고요. 한 번 갈 때마다 10만 원씩 내시는데 한 달에 5번 가시면 5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명절하고 생일 비용도 완전히 빼먹으셨어요. 1년에 추석이랑 설날 2번 명절이 있잖아요. 자식들이랑 손주들 다 오면 차례상도 차려야 하고 음식도 장만해야 하고 선물도 사야 하고요. 큰딸네 가족이 4식구고 아들네 가족이 3식구니까 7명이 오는 거예요. 차례상 차리려면 과일도 사야 하고 나물도 해야 하고 전도 부쳐야 하고 고기도 사야 하고요. 한 번 장 보면 50만 원은 기본이에요. 거기다가 자식들이랑 손주들 선물도 사야 하잖아요. 명절 선물 세트 사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 하면 한 번에 100만 원은 우습게 나가요. 1년에 2번이면 200만 원이고요. 한 달로 따지면 약 17만 원이에요. 생일도 있어요. 자식 둘이랑 손주 셋이면 1년에 5번 생일이 있는 거예요. 생일 때마다 외식도 하고 선물도 사주시잖아요.
손주 생일이면 장난감도 사주시고 옷도 사주시고요. 한 번에 평균 30만 원씩 쓰시면 1년에 150만 원이에요. 한 달로 치면 약 13만 원이죠. 김철수 씨는 집이 있으니까 주거비는 안 든다고 생각하셨어요. 전세나 월세 사는 분들은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나가지만 우리는 우리 집이니까 그 돈은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집이 있어도 돈은 들어가요. 제일 먼저 재산세가 있어요. 김철수 씨 댁 아파트가 시가 5억 원이니까 재산세가 1년에 120만 원 정도 나와요. 매년 7월이랑 9월에 반씩 나누어서 내는데 1년에 120만 원이면 한 달로 따지면 10만 원이죠. 관리비도 매달 나가요. 김철수 씨 댁은 30평대 아파트인데 관리비가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나와요. 공동관리비에 청소비에 경비비에 이것저것 합치면 20만 원이에요. 전기세랑 수도세랑 가스비도 매달 나가죠.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서 전기세가 많이 나오고 겨울에는 난방비가 많이 나와요. 1년 평균으로 따지면 전기세가 한 달에 6만 원, 수도세가 3만 원, 가스비가 6만 원 정도 나와요. 합치면 한 달에 15만 원이에요. 재산세 10만 원에 관리비 20만 원에 공과금 15만 원 합치면 한 달에 45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집이 오래되면 여기저기 고장나는 데가 생겨요. 김철수 씨 댁 아파트가 지은 지 25년 됐거든요. 은퇴하고 3년째 되던 해에 화장실 배관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물이 조금씩 새서 걸레로 닦으면 됐는데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하루에 두세 번씩 닦아야 할 정도로 물이 많이 새더래요. 수리기사를 불렀더니 배관이 너무 오래돼서 부식됐대요. 배관을 통째로 갈아야 한다고 하더래요. 견적을 받아보니까 300만 원이 나왔어요. 김철수 씨는 깜짝 놀라셨어요. 배관 하나 바꾸는데 300만 원이나 한다고요. 그런데 안 바꿀 수도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300만 원 주고 배관을 교체하셨어요. 그해 여름에는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20년 넘게 쓴 에어컨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돌아가는 거예요. 수리기사 불러서 보니까 컴프레서가 고장났대요. 수리비가 100만 원 정도 나온다는데 이 돈 주고 수리하느니 차라리 새로 사는 게 낫겠다고 하더래요. 김철수 씨는 전자제품 매장에 가셔서 에어컨을 알아보셨어요. 요즘 나온 인버터 에어컨이 전기세도 덜 나오고 좋다고 해서 그걸로 사셨는데 200만 원 나갔어요. 그리고 냉장고도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위잉위잉 하는 소리가 밤에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냉장고 안에 넣어둔 음식이 자꾸 상하더래요. 우유도 금방 상하고 야채도 금방 시들고요. 냉장고가 20년 넘었으니까 이것도 바꿔야 할 때가 된 거죠. 새 냉장고를 사셨는데 150만 원 들었어요. 그 해에만 집 관련 비용으로 650만 원을 쓰신 거예요. 4년째 되던 해에는 베란다 세시를 바꾸셨어요. 세시가 너무 낡아서 겨울에 바람이 쌩쌩 들어오는 거예요. 난방을 틀어도 집이 안 따뜻하고 난방비만 엄청 나오니까 결국 바꾸셨는데 800만 원 들었대요. 5년째 되던 해에는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수리기사가 와서 보더니 부품이 단종돼서 수리가 안 된대요. 새로 교체해야 한다고 하더래요. 400만 원 나갔어요. 이렇게 5년 동안 집 관련 비용으로만 2천만 원 넘게 쓰신 거예요. 자식들은 다 결혼해서 독립했으니까 이제 우리 돈 쓸 일은 없겠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요. 큰딸이 어느 날 전화를 했어요. 아빠, 우리 큰애가 중학교 들어가는데 학원비가 한 달에 150만 원이래요. 우리 부부 월급으로는 빠듯해서 그러는데 아빠가 조금만 도와줄 수 있냐고요. 손녀가 얼마나 예쁜데요. 김철수 씨는 얼마나 도와주면 되냐고 물으셨대요. 큰딸은 한 달에 50만 원만 1년만 도와달라고 했어요.
내년에 남편이 승진하면 알아서 할 수 있다고요. 김철수 씨는 큰딸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 보내드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큰딸은 계속 받으시더래요. 남편이 이직 준비 중이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대요. 김철수 씨도 딸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끊겠어요. 계속 보내드렸어요. 아들도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 전세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올랐대요. 2천만 원이 부족한데 아버지가 좀 도와주실 수 있냐고요. 김철수 씨는 고민하셨대요. 그때 퇴직금이 1억 5천만 원 남아 있었거든요. 2천만 원을 주면 1억 3천만 원이 남으니까 그래 도와주자 하고 아들한테 2천만 원을 빌려주셨어요. 나중에 꼭 갚으라고 하시면서요. 1년이 지났어요. 큰딸은 여전히 한 달에 50만 원씩 받고 계셨어요. 아빠 미안한데 조금만 더 도와줘요. 남편이 이직하려고 하는데 조금만 더 버티면 된대요. 아들은 2천만 원을 갚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아버지 요즘 형편이 안 좋아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2년이 지났어요. 큰딸한테 보낸 돈이 1,200만 원이 됐어요. 아들한테 빌려준 2천만 원까지 합치면 자식들한테 3,200만 원을 준 거예요. 김철수 씨가 큰딸한테 말씀하셨대요. 미안하지만 이제는 못 도와줄 것 같다고요. 아빠도 노후 자금이 점점 줄고 있다고요. 큰딸은 서운해하더래요. 아빠 집도 있고 연금도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힘들어요. 김철수 씨는 아무 말도 못하셨대요. 딸이 섭섭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래요. 아들한테도 돈 좀 갚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은 화를 냈대요. 아버지, 저도 힘들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형편이 나아지면 꼭 갚을게요.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들은 한 푼도 안 갚으셨대요. 김철수 씨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가 독립했어도 지원은 끝나지 않더라고요. 손주 학원비에 전세 자금에 생활비 지원까지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줬는데 그게 우리 노후 자금을 갉아먹고 있었대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계속 도와주니까 자식들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대요. 김철수 씨는 은퇴하실 때만 해도 건강하셨어요. 고혈압이랑 당뇨가 있긴 했지만 약으로 잘 조절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병원비는 한 달에 2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몸이 하나씩 둘씩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70세가 되셨을 때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셨대요. 병원에 가보니까 퇴행성 관절염이래요.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한 번에 15만 원이에요. 한 달에 2번 맞으니까 30만 원이죠. 거기다가 물리치료도 받으셔야 해서 한 달에 20만 원 더 나갔어요. 부인 박미숙 씨는 71세에 눈이 침침하다고 하셔서 병원 갔더니 백내장이래요. 양쪽 눈 다 수술해야 한대요. 수술비가 300만 원 나왔어요. 실손보험으로 일부는 돌려받으셨지만 본인이 내신 돈이 100만 원이었어요. 72세의 김철수 씨는 심장이 이상하다고 하셔서 병원 갔더니 부정맥이래요. 정밀 검사를 받으셨는데 150만 원 나왔고요. 약을 먹기 시작하셨는데 한 달에 약값이 10만 원 더 나가기 시작했어요. 부인은 73세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약도 먹고 주사도 맞아야 하는데 한 달에 15만 원 나간대요. 김철수 씨 부부가 68세일 때는 병원비가 한 달에 55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73세가 된 지금은 한 달에 120만 원이 나가요. 5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5년 동안 병원비로만 4,500만 원 넘게 쓰신 거예요. 김철수 씨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획 세울 때 병원비가 계속 20만 원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수록 병원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더래요.
68세 때는 고혈압이랑 당뇨만 있었는데 70세 넘어가니까 무릎도 아프고 눈도 안 보이고 심장도 안 좋고 뼈도 약해지고 이것저것 다 생기더래요. 김철수 씨가 또 깜빡하신 게 있어요. 바로 물가가 오른다는 거예요. 2019년에 김치찌개 한 그릇이 7,000원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에는 1만 원이에요. 43%나 오른 거죠. 마트에서 장볼 때도 2019년에는 10만 원이면 장바구니 가득 담을 수 있었는데 2024년에는 똑같은 걸 사는데 14만 원이 들어요. 40%나 오른 거예요. 택시 기본 요금도 2019년에는 3,800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4,800원이에요. 26% 올랐죠. 아파트 관리비도 2019년에는 18만 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22만 원이에요. 22% 오른 거예요. 5년 동안 물가가 평균 30% 이상 오른 거예요. 2019년에 한 달에 200만 원이면 충분했던 생활비가 2024년에는 260만 원이 필요해진 거죠. 그런데 국민연금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김철수 씨 국민연금이 2019년에 한 달에 120만 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132만 원이에요. 10%밖에 안 오른 거예요. 생활비는 30% 올랐는데 연금은 10%만 오르니까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김철수 씨 부부는 은퇴 후 5년 동안 예상하지 못했던 큰 돈 나갈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첫 해에 큰딸 결혼식이 있었어요. 아빠 미안한데 결혼식 비용 좀 도와줄 수 있냐고 해서 3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어요. 셋째 해에는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차가 완전히 망가져서 폐차 처리됐대요. 아들한테 중고차를 사주시는데 1,500만 원 들었어요. 넷째 해에는 김철수 씨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례 비용이 1,200만 원 나왔는데 형제들이랑 나눠서 내기로 했지만 김철수 씨가 장남이셔서 절반을 내셨어요. 600만 원이요. 다섯째 해에는 부인 박미숙 씨가 집에서 넘어지셔서 팔이 부러지셨어요. 수술하시고 입원하시는데 500만 원 나갔대요. 이렇게 5년 동안 예상하지 못했던 큰 지출이 5,800만 원이었어요. 김철수 씨는 계획 세울 때 이런 일들을 전혀 생각 안 하셨대요. 큰일만 없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큰일은 반드시 생겨요. 자녀 결혼도 있고 사고도 나고 장례도 치르고 갑자기 다치기도 하고요. 김철수 씨는 처음 계획에서 연금만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월 200만 원 연금으로 월 150만 원만 쓰면 되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첫 해 월 평균 생활비가 270만 원이었어요. 연금 200만 원으로는 70만 원이 부족했어요. 둘째 해 월 평균 생활비가 280만 원이었어요. 80만 원 부족했죠. 셋째 해 월 평균 생활비가 290만 원이었어요. 90만 원 부족했어요. 넷째 해 월 평균 생활비가 3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 부족했고요. 다섯째 해 월 평균 생활비가 310만 원이었어요. 110만 원 부족했어요. 5년 동안 연금으로 부족한 금액이 총 5,400만 원이었어요. 퇴직금에서 매달 꺼내 쓰신 거죠. 김철수 씨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금만으로는 절대 생활할 수 없더래요. 월 200만 원 연금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 생활비는 월 300만 원 이상이더래요. 매달 100만 원씩 퇴직금을 꺼내 써야 했대요. 그럼 5년 후 김철수 씨 부부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퇴직금 2억 원 중에 남은 돈은 겨우 3천만 원이에요. 5년 동안 어디에 쓴 걸까요? 생활비가 매달 부족해서 5년 동안 꺼내 쓴 돈이 5,400만 원이에요. 집 관련 비용으로 2천만 원 나갔고요.
자녀 지원으로 큰딸 학원비랑 아들 전세금에서 3,200만 원 나갔어요. 병원비가 늘어나면서 추가로 든 돈이 2천만 원이고요. 예상하지 못했던 큰 지출이 5,800만 원이에요. 다 합치면 1억 8,400만 원이에요. 여기에 여행도 다녀오셨어요. 평생 일만 했으니까 좀 즐겨야지 하고 일본 여행에 300만 원, 유럽 여행에 600만 원 쓰셨어요. 5년 동안 여행비로 1,500만 원 들었고요. 카페도 자주 가시고 외식도 하시고 친구들한테 선물도 사주시고 손주들 용돈도 주시고 하면서 자잘하게 나간 돈이 1천만 원 정도 더 있어요. 실제로는 퇴직금 2억 원 중에 1억 9천만 원을 쓰셨어야 해요. 그럼 1천만 원이 남아야 하는데 어떻게 3천만 원이 남았을까요? 김철수 씨는 3년째 되던 해에 급한 대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어요. 2천만 원을 빌리셨는데 그 돈으로 생활비랑 자녀 지원금을 메우셨대요. 5년째 되던 해에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추가로 3천만 원을 더 빌리셨어요. 총 대출액이 5천만 원이에요. 대출 이자가 1년에 5%니까 한 달에 이자만 21만 원씩 나가요. 김철수 씨 부부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퇴직금 잔고는 3천만 원밖에 안 남았고 집 담보대출은 5천만 원이에요. 한 달에 연금은 200만 원 들어오는데 생활비는 320만 원 나가고 대출 이자 21만 원까지 내야 하니까 한 달에 141만 원씩 모자라요. 퇴직금 3천만 원으로는 21개월밖에 못 버텨요. 1년 9개월 후면 완전히 바닥나는 거예요. 김철수 씨는 결국 자녀들한테 손을 벌리셨어요. 미안한데 아빠가 좀 힘들다 한 달에 70만 원씩만 도와줄 수 있겠냐고요. 큰딸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 우리도 힘들어요. 아빠가 도와주던 50만 원도 끊겼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빠를 도와드려요.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저도 전세금 2천만 원 갚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김철수 씨 부부는 막막하기만 해요. 김철수 씨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억 원이면 충분할 줄 알았대요. 집도 있고 연금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5년 만에 바닥났대요. 생활비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고 집도 돈이 들고 자녀 지원은 끝나지 않고 병원비는 계속 늘고 물가는 오르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면서 우리 부부는 무너졌다고 하세요. 그럼 노후 자금은 진짜 얼마나 필요할까요? 김철수 씨 부부 사례를 보면서 계산해 볼게요. 은퇴 나이가 65세고 85세까지 사신다고 하면 노후 기간이 20년이에요. 부부 국민연금이 한 달에 200만 원 들어오는데 실제 생활비는 한 달에 300만 원 필요해요. 물가 상승까지 생각하면요. 그럼 한 달에 100만 원씩 부족한 거예요. 20년이면 2억 4천만 원이 부족해요. 여기에 추가 비용을 더해야 해요. 집 관련 비용이 20년 동안 4천만 원 정도 들어요. 예상하지 못한 큰 지출이 20년 동안 1억 원 정도 들고요. 다 합치면 3억 8천만 원이에요. 최소한 노후 자금으로 3억 8천만 원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정말 최소한이고요. 여유 있게 살려면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은 있어야 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셔야 할까요? 제일 먼저 실제 생활비를 정확하게 계산하셔야 해요. 먹고 사는 비용만이 아니에요. 병원비도 넣고 경조사비도 넣고 명절 비용도 넣고 생일 비용도 넣고 취미 생활비도 넣고 용돈도 넣고 자잘한 지출까지 다 넣으셔야 해요. 최소한 한 달에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은 잡으셔야 해요. 두 번째로 집이 있어도 주거비를 계산하셔야 해요. 재산세의 관리비에 공과금에 고장나서 수리하는 비용까지 다 넣으셔야 해요. 한 달에 최소한 50만 원, 1년에 최소한 600만 원은 주거비로 잡으세요.
세 번째로 자녀 지원을 명확하게 제한하셔야 해요. 도와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어쩔 수 없이 도와주신다면 기한을 정하시고 그 기한을 꼭 지키세요. 무제한으로 지원하시면 노후가 파탄나요. 네 번째로 병원비 증가를 대비하셔야 해요. 65세 병원비의 2배를 75세 병원비로 잡으세요. 실손보험은 꼭 유지하시고요.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셔서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세요. 다섯 번째로 물가가 오르는 걸 계산하셔야 해요. 물가는 1년에 평균 3%씩 올라요. 10년이면 34% 오르는 거예요. 지금 한 달에 300만 원이면 10년 후에는 한 달에 400만 원이 필요해요. 여섯 번째로 비상금을 꼭 확보하셔야 해요. 예상하지 못한 큰 지출을 대비해서 최소한 5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따로 빼놓으세요.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요. 일곱 번째로 연금만으로 생활할 수 있게 지출을 맞추세요. 연금이 한 달에 200만 원이면 생활비를 한 달에 200만 원 이하로 맞추세요. 불가능하시면 부족한 돈을 메울 수 있는 다른 수입을 만드세요. 여덟 번째로 집을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집이 5억 원이면 좀 작은 집으로 이사 가시는 거예요. 3억 원짜리 집으로 이사 가시면 2억 원이 생기잖아요. 그 돈을 노후 자금으로 쓰세요. 아홉 번째로 노후 자금을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최소한 3억 8천만 원, 여유 있게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이에요. 이게 현실적인 노후 자금이에요. 열 번째로 지금 당장 점검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몇 살이시고 얼마나 있으시고 얼마나 필요하신지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부족하시면 지금이라도 더 모으시거나 지출을 줄이세요.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얼마예요? 2억 원이에요? 3억 원이에요? 5억 원이에요? 그리고 그 돈으로 몇 년을 버티실 수 있으세요? 정직하게 계산해 보세요. 한 달에 실제 생활비가 얼마인지, 집 관련 비용은 얼마인지, 병원비는 얼마인지, 예상하지 못한 지출은 얼마인지 다 포함해서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김철수 씨 부부의 실수 중에 어떤 걸 하고 계세요? 생활비를 너무 낮게 잡고 계세요. 집 관련 비용을 무시하고 계세요. 자녀 지원을 멈추지 못하고 계세요. 병원비 증가를 대비하지 않고 계세요. 이 질문에 답하시면 뭘 고쳐야 하는지 명확해져요.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뭘까요? 생활비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자녀 지원 중단하기, 비상금 확보하기, 집 작은 데로 이사 가는 거 생각해 보기. 뭐든 좋아요. 작은 행동 하나가 노후를 지켜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 하실 일은 이거예요. 가계부를 꺼내세요. 지난 3개월 동안 어디에 돈을 썼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한 달 평균 생활비가 얼마인지 계산하세요. 다음 주에 하실 일은 이거예요. 노후 자금을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지금 있는 돈, 앞으로 들어올 연금, 필요한 생활비, 예상되는 지출 다 엑셀에 정리하세요. 이번 달에 하실 일은 이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세요. 노후 자금이 부족하시면 지출을 줄이시거나 집 작은 데로 이사 가는 거 생각해 보시거나 추가 수입을 만드세요.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1년 후에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더 안정적일 거예요. 김철수 씨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억 원이면 충분할 줄 알았대요. 집도 있고 연금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대요. 생활비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생기면서 5년 만에 바닥났대요. 2억 원으로는 절대 부족하다고 하세요. 맞아요. 2억 원은 생각보다 적은 돈이에요. 자기 집이 있어도 연금을 받아도 부족해요. 최소한 3억 8천만 원, 여유 있게 5억 원은 있어야 해요. 지금 확인하세요. 계산하세요. 준비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행동하세요. 노후 자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용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용기, 현실을 똑바로 보는 용기 내세요. 그 용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거예요. 2억 원으로는 부족해요. 정확하게 계산하시고 준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노후는 안전해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나도 2억 원이면 충분한 줄 알았어요 하시는 분, 오늘부터 정확하게 계산하겠어요 하시는 분, 나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 어떤 말씀이든 환영해요. 그리고 이 영상이 주변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돼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해요.